때는 조선 중기, 비옥한 땅으로 이름난 전라도의 어느 고즈넉한 고을. 푸른 산자락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위험 있는 기와집이 바로 박대감 댁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느티나무 두 그루가 마치 집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버티고 섰고 그 너머로 보이는 깊고 우아한 한옥의 처마선은 고고한 학의 날갯짓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관례를 치르시는 경사스러운 날이옵니다.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시는 겁니다요.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살구꽃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던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한 하인이 박선우의 방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벌써 그리 되었나? 세월이 참 빠르구나. 박선우. 그는 이 집안의 외아들이자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선비의 기품이 흐르는 준수한 용모, 거기에 글공부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여 이 고을에서는 박도령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선우야, 이리 와서 아비에게 인사 올리거라. 사랑채에는 근엄한 인상의 박대감과 오늘 아침부터 아들의 관례 준비로 분주했던 어머니 마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도 어엿한 성인이로다. 이제는 장가를 가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때이니 현숙한 규수를 만나 가문을 빛내도록 하거라. 아버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선우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어른이 된다는 설렘과 함께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관례가 끝나기 무섭게 박대감 댁에는 이름난 가문들로부터 혼담을 청하는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진주 강씨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진주 강씨라. 가문은 뼈대 있으나 그 집 규수는 어떠한가? 글씨를 잘 쓰고 규방의 법도를 잘 따른다고는 하나 성정이 조금 차갑다는 평이 있더군요. 박대감 부부는 외아들 선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배필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참판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규수의 이름은 연화라 하고 나이는 우리 선우와 동갑이라 합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비단결처럼 고와서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다만 어릴 적부터 몸이 조금 약한 것이 흠이라면 흠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박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참판의 올곧은 인품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의 딸이라면 분명 현숙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좋소.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마침내 양가가 만남을 가진 후 혼례를 올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혼례날 오색실로 섬세하게 수놓아진 화려한 화롯을 곱게 차려입은 김연아는 꽃가마에 올라 박씨 댁으로 향했습니다. 연분홍 족두리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줍게 움직이는 몸짓 하나하나에서 고운 품성이 느껴졌습니다. 큰절을 올리는 연화의 단아한 모습을 본 선우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비치는 달빛처럼 은은하고 맑은 기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혼례 후 첫날 밤, 선우는 조심스럽게 연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우리 집에 오시니 마음이 어떠하시오? 서방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아녀자의 도리를 다하며 따를 것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듯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선우는 이 여인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실 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몸이 약했지만 시부모님을 정성으로 모셨고 선우는 그런 아내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두 사람 사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혼례를 올린 지 어느덧 5해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지만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단 하나의 걱정거리,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의원이 다녀갔다면서. 그래, 뭐라고 하더냐? 약을 꾸준히 드시면 몸이 좋아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차도가 있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듯하다고 합니다. 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모두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모호한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님이 선우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장가간 지가 벌써 5해가 되었구나. 그러하옵니다. 어머님. 그런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으니. 이러다가 우리 박씨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은 아닌지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선우는 어머니의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같은 걱정으로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다른 집안 자제들은 벌써 아들, 딸 여럿을 두고 있다는데. 그동안 속으로만 사겨왔던 답답함이 터져나온 듯 마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홀로 방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채에서 오가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전부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독백, 내가 이 집안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나는 죄인일 뿐이야. 몸이 약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이 집안의 집만 되는 것 같아 심장이 조각나는 듯 괴로웠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연화가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결심을 굳힌 사람처럼 비장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제가 이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여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를 갖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린 일이니 내 탓이 아니다. 어머님, 시바지를 드리는 것은 어떨는지요? 마님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몇 번이고 생각해본 방법이었지만 차마 며느리의 마음이 아플까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 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님. 연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며느리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리 마음을 써주니 이 늙은이의 마음이 한결 놓이는구나. 고맙다, 아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위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바지를 드리기로 결심한 후 마님은 은밀히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리 좀 와보게. 마님은 평소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던 충직한 집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집안을 섬기며 깊은 신뢰를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자네에게만 은밀히 부탁할 일이 있네. 아무에게도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야. 시바지로 드릴 만한 여인을 좀 알아보게. 나이는 20살 전후로 몸이 건강하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 만한 여인으로 말일세. 집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집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집사가 마님께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마님, 몇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저작거리 대장간의 딸이 있는데 나이는 19이고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다만 글은 모른다고 합니다.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대를 잇는 일이라지만 이 집안의 아이를 낳을 여인이 글도 모른다는 것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장터에서 바느질 품을 파는 과부가 있습니다. 22인데 아이를 하나 낳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과부라? 그것도 좀 그렇구나. 다른 사람은 없는가? 한 사람이 더 있기는 합니다만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을 끝자락에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며 사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최지은이라 하고 나이는 22쯤으로 보입니다. 그 여인은 어떠한가? 그 여인은 글 공부를 하여 읽고 쓸 줄 알며 한문도 제법 읽는다고 합니다. 본래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어렵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그런가? 마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난하지만 학식이 있고 품위가 있는 여인. 바로 그녀가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는 어떠한가? 키가 훤칠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무엇보다 건강해 보여 아이를 순산할 것 같습니다. 좋네. 그 여인으로 하게. 며칠 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데려오게. 며칠 후 어느 저녁, 선우는 사랑채에서 책을 읽다 안에 연화가 있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문을 열었을 때 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이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선우의 물음에 여인은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께 인사드립니다. 선우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크게 당황하여 급히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제 방에 있는 저 여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우선 앉거라, 선우야. 내 아내와 내가 의논하여 내린 결정이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줄 여인이다. 선우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어찌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아직 제 아내가 젊은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 부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우는 단호히 말하며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의지 또한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며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연화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편이 있을 법한 인근의 산사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그녀는 마침내 길끝에서 초췌해진 선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서방님, 애절한 부름에 선우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그는 놀라움과 미안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부인, 어찌 이 깊은 산중까지 오셨소? 서방님께서 집을 나가신 후로 어머님께서는 곡기를 끊고 누워 계십니다. 이대로는 정말 큰일이 날 것입니다. 어머니의 단식 소식에 선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서방님, 실은 이번 일은 제가 어머님께 먼저 청한 것입니다. 제가 미력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니 일이라도 하는 것이 서방님과 이 집안을 위한 길이라 여겼습니다. 부디 마음을 푸시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선우는 눈물로 호소하는 아내의 깊은 마음과 희생을 알기에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체념과 함께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으리, 오셨습니까? 선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렇게 두 사람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시간은 사람의 마음을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우는 밤마다 지은의 방을 찾았고 지은은 언제나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우가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기로 결심했소?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제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녀의 처지가 가문을 위해 고뇌하는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며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선 교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마주 앉아 세상의 이치와 책에서 얻은 지혜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선우는 가난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해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사유를 가진 지은에게 번번이 놀라곤 했습니다. 그녀는 선우에게 더없이 귀한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점차 선우는 지은을 그저 대를 잇기 위한 여인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에 그의 마음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은이 이 집에 온 지 석 달이 흘렀을 때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감마님. 태기가 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소식에 마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씨 가문에 드디어 대를 이을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님, 정말이옵니다. 저기 별채 아씨께서 회임을 하셨다 하옵니다. 몸종 춘섬의 말에 연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함께 사무치는 아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안의 경사라 진심으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일을 다른 여인이 해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더욱 연화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선우는 지은의 회임 소식을 들은 후 그녀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몸조리를 잘하시오. 부디 무리하지 말고 편히 지내시오. 나으리께서 이리 세심하게 걱정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하는 멀리서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의 마음이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은 듯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지은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집안을 위해 큰 희생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점차 그녀를 향한 질투를 거두고 연민을 품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지은의 거처로 몸에 좋은 음식들을 직접 챙겨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중의 아이와 산모에게 좋을 것이니 부디 정성껏 들기를 바라오. 연화의 뜻밖의 마음 씀씀이에 지은은 놀라면서도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연대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은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몇 달 후, 이 집안에 다시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연화가 갑자기 몸져 누운 것입니다. 마님, 어디가 편찮으신 겁니까? 괜찮다. 그저 잠시 몸이 고단할 뿐이니 며칠 쉬면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화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날마다 악화되었습니다. 급히 불려온 의원은 연화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께서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신 듯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의원의 말에 선우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연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남편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저를 좀 불러주세요. 선우는 급히 연하의 방으로 달려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정신이 좀 드시오. 내가 여기 있어. 서방님, 제가 서방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니, 그런 서글픈 말씀 마시오. 서방님, 부디 그 여인을 정실부인으로 맞으십시오. 그게 무슨 당치 않은 소리여. 그 여인은 서방님의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에게도 어미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켜본 바로 그 여인은 학식이 깊고 인품 또한 훌륭합니다. 연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놀라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여인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여식입니다. 그러니 신분상으로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생각해서라도 그 여인과 아이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선우는 북받치는 감정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과 부부의 연을 맺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인. 하지만 연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평온한 미소를 띤 채였습니다. 연화의 장례를 치른 후 선우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며칠째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런 그를 조용히 곁에서 지킨 것은 바로 지은이었습니다. 나으리, 이리 음식을 멀리 하시는 것은 돌아가신 부인께서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부디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지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선우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고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선우는 지은에게 아내의 마지막 유언을 전하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대를 이 집안의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인연이었으나 이제는 진심으로 그대를 아끼고 있소. 나으리, 그건 아니 되옵니다. 저는 몰락한 최씨 집안의 여식일 뿐입니다. 천한 몸이 된 제가 어찌 다시 사대부가의 정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최씨 집안이라니. 혹시 한성부 판윤을 지내신 최대감 댁에 그 순간 선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방문했던 최대감댁, 그리고 그곳에서 보았던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작은 소녀. 그분이 제 아버지이십니다. 선우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최씨 집안은 어릴 적 잠시나마 자신과 혼담이 오갔던 바로 그 가문이었습니다. 정쟁에 휘말려 가문이 몰락하면서 인연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이시여. 선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대와 나는 본디 부부의 연이었소. 돌고 돌아 이제야 만났을 뿐이요. 돌아가신 내 아내께서도 우리를 이어주려 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선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은 끝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운명적인 재회를 통해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몇 달 후, 지은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안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후계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 할미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집안의 경사로구나. 그 후, 집안에는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선우와 지은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며 조화로운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부인, 그대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내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할 따름이요. 서방님을 만나 이리 귀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 수첩 또한 그저 황송할 따름입니다. 이들 부부는 총 3남 2녀의 자식들을 두어 가문을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나 저마다의 자리에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렸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씨바지라는 슬픈 인연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늘이 맺어준 운명적인 재회였고 진정한 사랑이었음이 오랜 세월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가정을 일구어낸 선우와 지은의 이야기는 훗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아름다운 귀감이 되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비옥한 땅으로 이름난 전라도의 어느 고즈넉한 고을. 푸른 산자락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위험 있는 기와집이 바로 박대감 댁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느티나무 두 그루가 마치 집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버티고 섰고 그 너머로 보이는 깊고 우아한 한옥의 처마선은 고고한 학의 날갯짓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관례를 치르시는 경사스러운 날이옵니다.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시는 겁니다요.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살구꽃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던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한 하인이 박선우의 방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벌써 그리 되었나? 세월이 참 빠르구나. 박선우. 그는 이 집안의 외아들이자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선비의 기품이 흐르는 준수한 용모, 거기에 글공부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여 이 고을에서는 박도령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선우야, 이리 와서 아비에게 인사 올리거라. 사랑채에는 근엄한 인상의 박대감과
오늘 아침부터 아들의 관례 준비로 분주했던 어머니 마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도 어엿한 성인이로다. 이제는 장가를 가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때이니 현숙한 규수를 만나 가문을 빛내도록 하거라. 아버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선우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어른이 된다는 설렘과 함께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관례가 끝나기 무섭게 박대감 댁에는 이름난 가문들로부터 혼담을 청하는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진주 강씨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진주 강씨라. 가문은 뼈대 있으나 그 집 규수는 어떠한가? 글씨를 잘 쓰고 규방의 법도를 잘 따른다고는 하나 성정이 조금 차갑다는 평이 있더군요. 박대감 부부는 외아들 선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배필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참판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규수의 이름은 연화라 하고 나이는 우리 선우와 동갑이라 합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비단결처럼 고와서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다만 어릴 적부터 몸이 조금 약한 것이 흠이라면 흠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박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참판의 올곧은 인품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의 딸이라면 분명 현숙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좋소.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마침내 양가가 만남을 가진 후 혼례를 올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혼례날 오색실로 섬세하게 수놓아진 화려한 화롯을 곱게 차려입은 김연아는 꽃가마에 올라박시 댁으로 향했습니다. 연분홍 족두리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줍게 움직이는 몸짓 하나하나에서 고운 품성이 느껴졌습니다. 큰절을 올리는 연화의 단아한 모습을 본 선우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비치는 달빛처럼 은은하고 맑은 기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혼례 후 첫날 밤, 선우는 조심스럽게 연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우리 집에 오시니 마음이 어떠하시오? 서방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아녀자의 도리를 다하며 따를 것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듯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선우는 이 여인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실 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몸이 약했지만 시부모님을 정성으로 모셨고 선우는 그런 아내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두 사람 사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혼례를 올린 지 어느덧 5해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지만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단 하나의 걱정거리,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의원이 다녀갔다면서. 그래, 뭐라고 하더냐? 약을 꾸준히 드시면 몸이 좋아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차도가 있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듯하다고 합니다. 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모두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모호한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님이 선우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장가간 지가 벌써 5해가 되었구나. 그러하옵니다. 어머님. 그런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으니. 이러다가 우리 박씨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은 아닌지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선우는 어머니의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같은 걱정으로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다른 집안 자제들은 벌써 아들, 딸 여럿을 두고 있다는데. 그동안 속으로만 사겨왔던 답답함이 터져나온 듯 마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홀로 방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채에서 오가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전부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독백, 내가 이 집안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나는 죄인일 뿐이야. 몸이 약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이 집안의 집만 되는 것 같아 심장이 조각나는 듯 괴로웠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연화가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결심을 굳힌 사람처럼 비장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제가 이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여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를 갖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린 일이니 내 탓이 아니다. 어머님, 시바지를 드리는 것은 어떨는지요? 마님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몇 번이고 생각해본 방법이었지만 차마 며느리의 마음이 아플까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 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님. 연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며느리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리 마음을 써주니 이 늙은이의 마음이 한결 놓이는구나. 고맙다, 아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위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바지를 드리기로 결심한 후 마님은 은밀히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리 좀 와보게. 마님은 평소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던 충직한 집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집안을 섬기며 깊은 신뢰를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자네에게만 은밀히 부탁할 일이 있네. 아무에게도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야. 시바지로 드릴 만한 여인을 좀 알아보게. 나이는 20살 전후로 몸이 건강하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 만한 여인으로 말일세. 집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집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집사가 마님께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마님, 몇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저작거리 대장간의 딸이 있는데 나이는 19이고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다만 글은 모른다고 합니다.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대를 잇는 일이라지만 이 집안의 아이를 낳을 여인이 글도 모른다는 것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장터에서 바느질 품을 파는 과부가 있습니다. 22인데 아이를 하나 낳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과부라? 그것도 좀 그렇구나. 다른 사람은 없는가? 한 사람이 더 있기는 합니다만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을 끝자락에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며 사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최지은이라 하고 나이는 22쯤으로 보입니다. 그 여인은 어떠한가? 그 여인은 글 공부를 하여 읽고 쓸 줄 알며 한문도 제법 읽는다고 합니다. 본래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어렵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그런가? 마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난하지만 학식이 있고 품위가 있는 여인. 바로 그녀가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는 어떠한가? 키가 훤칠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무엇보다 건강해 보여 아이를 순산할 것 같습니다. 좋네. 그 여인으로 하게. 며칠 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데려오게. 며칠 후 어느 저녁, 선우는 사랑채에서 책을 읽다 안에 연화가 있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문을 열었을 때 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이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선우의 물음에 여인은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께 인사드립니다. 선우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크게 당황하여 급히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제 방에 있는 저 여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우선 앉거라, 선우야. 내 아내와 내가 의논하여 내린 결정이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줄 여인이다. 선우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어찌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아직 제 아내가 젊은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 부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우는 단호히 말하며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의지 또한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며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연화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편이 있을 법한 인근의 산사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그녀는 마침내 길끝에서 초췌해진 선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서방님, 애절한 부름에 선우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그는 놀라움과 미안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부인, 어찌 이 깊은 산중까지 오셨소? 서방님께서 집을 나가신 후로 어머님께서는 곡기를 끊고 누워 계십니다. 이대로는 정말 큰일이 날 것입니다. 어머니의 단식 소식에 선우의 얼굴이 돌처럼 굳어졌습니다. 서방님, 실은 이번 일은 제가 어머님께 먼저 청한 것입니다. 제가 미력하여 자식을 낳지 못하니 일이라도 하는 것이 서방님과 이 집안을 위한 길이라 여겼습니다. 부디 마음을 푸시고 저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 주세요. 선우는 눈물로 호소하는 아내의 깊은 마음과 희생을 알기에 더는 고집을 부릴 수 없었습니다. 그는 찬영과 함께 연화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날 밤, 선우는 무거운 마음으로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지은은 여전히 그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나으리, 오셨습니까? 선우는 복잡한 심정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어색한 침묵 속에서 그렇게 두 사람의 첫날 밤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에는 의무감으로 시작된 만남이었지만 시간은 사람의 마음을 미묘하게 바꾸어 놓았습니다. 선우는 밤마다 지은의 방을 찾았고 지은은 언제나 정중하게 그를 맞이했습니다. 어느 날 밤 선우가 지은에게 물었습니다. 그대는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기로 결심했소?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버님이 돌아가신 후 제가 집안의 생계를 책임져야 했습니다. 지은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과 함께 강한 책임감이 서려 있었습니다. 선우는 가족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는 그녀의 처지가 가문을 위해 고뇌하는 자신과 다르지 않다고 느끼며 연민을 느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 사이에는 단순한 의무감을 넘어선 교감이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밤마다 마주 앉아 세상의 이치와 책에서 얻은 지혜에 대해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선우는 가난한 처지에도 불구하고 해박한 지식과 깊이 있는 사유를 가진 지은에게 번번이 놀라곤 했습니다. 그녀는 선우에게 더없이 귀한 말동무가 되어 주었습니다. 점차 선우는 지은을 그저 대를 잇기 위한 여인으로만 보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강인함에 그의 마음은 서서히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지은이 이 집에 온 지 석 달이 흘렀을 때 기다리던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대감마님. 태기가 든 것이 분명합니다. 그 소식에 마님의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박씨 가문에 드디어 대를 이을 새 생명이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마님, 정말이옵니다. 저기 별채 아씨께서 회임을 하셨다 하옵니다. 몸종 춘섬의 말에 연하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기쁨과 함께 사무치는 아픔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한편으로는 집안의 경사라 진심으로 기뻤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해내지 못한 일을 다른 여인이 해냈다는 사실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더욱 연화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은 남편의 변화였습니다. 선우는 지은의 회임 소식을 들은 후
그녀에게 각별히 신경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몸조리를 잘하시오. 부디 무리하지 말고 편히 지내시오. 나으리께서 이리 세심하게 걱정해 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연하는 멀리서 그런 두 사람의 모습을 지켜보며 남편의 마음이 점점 자신에게서 멀어지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차가운 겨울바람을 맞은 듯 시려왔습니다. 하지만 연하는 지은 역시 자신과 마찬가지로 집안을 위해 큰 희생을 하고 있음을 깨닫고 점차 그녀를 향한 질투를 거두고 연민을 품게 되었습니다. 연하는 지은의 거처로 몸에 좋은 음식들을 직접 챙겨보내기 시작했습니다. 태중의 아이와 산모에게 좋을 것이니 부디 정성껏 들기를 바라오. 연하의 뜻밖의 마음 씀씀이에 지은은 놀라면서도 깊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두 여인의 마음속에는 조용한 연대감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은의 임신 소식이 전해진 몇 달 후, 이 집안에 다시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연하가 갑자기 몸져 누운 것입니다. 마님, 어디가 편찮으신 겁니까? 괜찮다. 그저 잠시 몸이 고단할 뿐이니 며칠 쉬면 나아질 것이다. 하지만 며칠이 지나도 연하의 병세는 나아지지 않았고 오히려 날마다 악화되었습니다. 급히 불려온 의원은 연하의 맥을 짚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부인께서 몸이 너무 쇠약해져 있습니다. 오랫동안 마음고생을 심하게 하신 듯합니다. 죄송하지만 이번 고비를 넘기기 어려울 듯 싶습니다. 의원의 말에 선우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며칠 후 연하는 마지막 힘을 다해 남편을 불렀습니다. 서방님, 저를 좀 불러주세요. 선우는 급히 연하의 방으로 달려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부인, 정신이 좀 드시오. 내가 여기 있어. 서방님, 제가 서방님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부탁이 있습니다. 마지막이라니, 그런 서글픈 말씀 마시오. 서방님, 부디 그 여인을 정실부인으로 맞으십시오. 그게 무슨 당치 않은 소리여. 그 여인은 서방님의 아이를 품고 있습니다. 태어날 아이에게도 어미의 자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켜본 바로 그 여인은 학식이 깊고 인품 또한 훌륭합니다. 연하는 잠시 숨을 고르더니 놀라운 말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 여인은 몰락한 양반 가문의 여식입니다. 그러니 신분상으로도 거리낄 것이 없습니다. 부디 저를 생각해서라도 그 여인과 아이를 잘 돌보아 주십시오. 선우는 북받치는 감정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서방님, 저는 서방님과 부부의 연을 맺고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부인. 하지만 연하는 더 이상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남편의 품에서 조용히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평온한 미소를 띤 채였습니다. 연화의 장례를 치른 후 선우는 깊은 상실감에 빠져 며칠째 식음을 전폐했습니다. 그런 그를 조용히 곁에서 지킨 것은 바로 지은이었습니다. 나으리, 이리 음식을 멀리 하시는 것은 돌아가신 부인께서도 원치 않으실 것입니다. 부디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지은의 진심 어린 위로에 선우는 조금씩 기력을 되찾았고 자연스럽게 그녀에게 의지하게 되었습니다. 연화가 세상을 떠난 지 석 달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선우는 지은에게 아내의 마지막 유언을 전하며 자신의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대를 이 집안의 정실부인으로 맞이하고 싶소. 처음에는 어쩔 수 없이 시작된 인연이었으나 이제는 진심으로 그대를 아끼고 있소. 나으리, 그건 아니 되옵니다. 저는 몰락한 최씨 집안의 여식일 뿐입니다. 천한 몸이 된 제가 어찌 다시 사대부가의 정실이 될 수 있겠습니까? 최씨 집안이라니. 혹시 한성부 판윤을 지내신 최대감 댁에. 그 순간 선우의 머릿속에 어린 시절의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어릴 적 아버지와 함께 방문했던 최대감 댁, 그리고 그곳에서 보았던 똘망똘망한 눈을 가진 작은 소녀. 그분이 제 아버지이십니다.
선우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최씨 집안은 어릴 적 잠시나마 자신과 혼담이 오갔던 바로 그 가문이었습니다. 정쟁에 휘말려 가문이 몰락하면서 인연이 끊어졌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하늘이시여. 선우는 그제야 모든 것을 깨닫고 감정이 북받쳐 올랐습니다. 그대와 나는 본디 부부의 연이었소. 돌고 돌아 이제야 만났을 뿐이요. 돌아가신 내 아내께서도 우리를 이어주려 했으니 이 모든 것이 하늘의 뜻이 아니고 무엇이겠소. 선우의 진심 어린 고백에 지은은 끝내 눈물을 흘리며 그의 마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운명적인 재회를 통해 진정한 부부의 연을 맺었습니다. 몇 달 후, 지은은 건강한 아들을 낳았습니다. 집안에 오랫동안 기다려온 후계자가 태어난 것입니다. 아이고, 우리 강아지. 이 할미가 널 얼마나 기다렸는지 아느냐. 집안의 경사로구나. 그 후, 집안에는 평화와 행복이 찾아왔습니다. 선우와 지은은 서로를 깊이 신뢰하며 조화로운 가정을 꾸려나갔습니다. 부인, 그대와 함께하는 이 시간들이 내게는 참으로 소중하고 감사할 따름이요. 서방님을 만나 이리 귀한 행복을 누릴 수 있으니 수첩 또한 그저 황송할 따름입니다. 이들 부부는 총 3남 2녀의 자식들을 두어 가문을 번성하게 하였습니다. 아이들은 모두 훌륭하게 자라나 저마다의 자리에서 이름을 떨쳤습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두 사람의 머리에 흰 서리가 내렸지만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은 변치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씨바지라는 슬픈 인연으로 시작되었지만 그것은 결국 하늘이 맺어준 운명적인 재회였고 진정한 사랑이었음이 오랜 세월을 통해 증명된 것입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서로를 이해하고 희생하며 사랑으로 가정을 일구어낸 선우와 지은의 이야기는 훗날까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며 아름다운 귀감이 되었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비옥한 땅으로 이름난 전라도의 어느 고즈넉한 고을. 푸른 산자락이 병풍처럼 마을을 감싸고 있었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고 위험 있는 기와집이 바로 박대감 댁이었습니다. 대문 앞에는 수백 년은 좋게 되었을 법한 거대한 느티나무 두 그루가 마치 집을 지키는 수호신처럼 버티고 섰고 그 너머로 보이는 깊고 우아한 한옥의 처마선은 고고한 학의 날갯짓처럼 하늘을 향해 뻗어 있었습니다. 도련님, 일어나실 시간입니다. 오늘이 바로 관례를 치르시는 경사스러운 날이옵니다. 이제 진정한 어른이 되시는 겁니다요. 봄 기운이 완연한 3월, 살구꽃이 담장 너머로 고개를 내밀던 어느 화창한 아침이었습니다. 한 하인이 박선우의 방문 밖에서 조심스럽게 아뢰었습니다. 벌써 그리 되었나. 세월이 참 빠르구나. 박선우. 그는 이 집안의 외아들이자 유일한 후계자였습니다. 훤칠한 키에 선비의 기품이 흐르는 준수한 용모, 거기에 글공부에도 남다른 재능을 보여 이 고을에서는 박도령이라 하면 모르는 이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선우야, 이리 와서 아비에게 인사 올리거라. 사랑채에는 근엄한 인상의 박대감과 오늘 아침부터 아들의 관례 준비로 분주했던 어머니 마님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너도 어엿한 성인이로다. 이제는 장가를 가서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야 할 때이니 현숙한 규수를 만나 가문을 빛내도록 하거라. 아버님의 뜻에 따르겠습니다. 선우는 공손히 절을 올렸습니다. 그의 마음 한편에는 어른이 된다는 설렘과 함께 가문을 이끌어야 한다는 무거운 책임감이 교차하고 있었습니다. 선우의 관례가 끝나기 무섭게 박대감 댁에는 이름난 가문들로부터 혼담을 청하는 중매쟁이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여보, 이번에는 진주 강씨 집안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진주 강씨라. 가문은 뼈대 있으나 그 집 규수는 어떠한가? 글씨를 잘 쓰고 규방의 법도를 잘 따른다고는 하나 성정이 조금 차갑다는 평이 있더군요. 박대감 부부는 외아들 선우에게 세상에서 가장 좋은 배필을 찾아주고 싶은 마음에 쉽사리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김참판 댁에서 혼담이 들어왔습니다. 규수의 이름은 연화라 하고 나이는 우리 선우와 동갑이라 합니다.
성품이 온화하고 비단결처럼 고와서 칭찬이 자자하더군요. 다만 어릴 적부터 몸이 조금 약한 것이 흠이라면 흠입니다. 아내의 말을 들은 박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김참판의 올곧은 인품을 익히 알고 있었기에 그의 딸이라면 분명 현숙할 것이라 믿었습니다. 좋소.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마침내 양가가 만남을 가진 후 혼례를 올리기로 결정되었습니다. 혼례날 오색실로 섬세하게 수놓아진 화려한 화롯을 곱게 차려입은 김연아는 꽃가마에 올라박시 댁으로 향했습니다. 연분홍 족두리에 가려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수줍게 움직이는 몸짓 하나하나에서 고운 품성이 느껴졌습니다. 큰절을 올리는 연화의 단아한 모습을 본 선우는 저도 모르게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창호지 문틈으로 비치는 달빛처럼 은은하고 맑은 기운을 가진 여인이었습니다. 혼례 후 첫날 밤, 선우는 조심스럽게 연화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부인, 우리 집에 오시니 마음이 어떠하시오? 서방님께서 이끌어주시는 대로 아녀자의 도리를 다하며 따를 것입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옥구슬이 굴러가듯 맑고 부드러웠습니다. 그 순간 선우는 이 여인과 함께라면 평생 행복한 가정을 꾸릴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모두가 부러워하는 금실 좋은 부부가 되었습니다. 연화는 몸이 약했지만 시부모님을 정성으로 모셨고 선우는 그런 아내를 지극히 아끼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행복하기만 할 것 같았던 두 사람 사이에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기 시작한 것은 혼례를 올린 지 어느덧 5해가 흘렀을 때였습니다. 두 사람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지만 집안 전체를 무겁게 짓누르는 단 하나의 걱정거리, 바로 아이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도 의원이 다녀갔다면서. 그래, 뭐라고 하더냐? 약을 꾸준히 드시면 몸이 좋아질 것이라 하였습니다. 다만 차도가 있으려면 시간이 꽤 걸릴 듯하다고 합니다. 선우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용하다는 의원이란 의원은 모두 불러보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늘 희망과 절망이 뒤섞인 모호한 말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마님이 선우를 사랑채로 불렀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수심이 가득했습니다. 선우야, 내가 장가간 지가 벌써 5해가 되었구나. 그러하옵니다. 어머님. 그런데 아직도 아이 소식이 없으니. 이러다가 우리 박씨 가문의 대가 끊기는 것은 아닌지 밤마다 잠을 이룰 수가 없구나. 선우는 어머니의 말씀에 아무런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 역시 같은 걱정으로 가슴이 타들어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기다리기만 할 것이냐? 다른 집안 자제들은 벌써 아들, 딸 여럿을 두고 있다는데. 그동안 속으로만 사겨왔던 답답함이 터져나온 듯 마님의 목소리는 날카로웠습니다. 그날 밤, 연하는 홀로 방에 앉아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사랑채에서 오가던 시어머니와 남편의 대화를 전부 엿들었기 때문입니다. 독백, 내가 이 집안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가문의 대를 잇지 못하는 나는 죄인일 뿐이야. 몸이 약해 아이를 갖지 못하는 자신의 처지가 원망스러웠습니다. 사랑하는 남편과 이 집안의 짐만 되는 것 같아 심장이 조각나는 듯 괴로웠습니다. 며칠 후, 뜻밖에도 연화가 마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결심을 굳힌 사람처럼 비장했습니다. 어머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 무슨 일이냐? 제가 이 집안의 대를 잇지 못하여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가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마님은 잠시 놀란 듯 하더니 이내 며느리의 차가운 손을 잡았습니다. 아가, 그게 무슨 소리냐? 아이를 갖는 것은 하늘의 뜻에 달린 일이니 내 탓이 아니다. 어머님, 시바지를 드리는 것은 어떨는지요? 마님의 눈이 크게 뜨였습니다. 사실 속으로는 몇 번이고 생각해본 방법이었지만 차마 며느리의 마음이 아플까 꺼내지 못했던 말이었습니다. 정말 괜찮겠느냐? 이 가문의 대를 잇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저는 괜찮습니다, 어머님. 연화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그 눈가에는 금방이라도 터질 듯한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마님은 그런 며느리의 손을 더욱 꽉 잡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이리 마음을 써주니 이 늙은이의 마음이 한결 놓이는구나. 고맙다, 아가. 그렇게 시어머니와 며느리는 가문의 대를 잇기 위해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과 남편을 위해 아픈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바지를 드리기로 결심한 후 마님은 은밀히 사람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일은 외부에 알려져서는 안 되는 민감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리 좀 와보게. 마님은 평소 집안의 굳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던 충직한 집사를 불렀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이 집안을 섬기며 깊은 신뢰를 받아온 사람이었습니다. 부르셨습니까, 마님? 자네에게만 은밀히 부탁할 일이 있네. 아무에게도 새어나가서는 안 되는 일이야. 시바지로 드릴 만한 여인을 좀 알아보게. 나이는 20살 전후로 몸이 건강하고 아이를 잘 낳을 수 있을 만한 여인으로 말일세. 집사는 잠시 놀랐지만 이내 집안의 사정을 잘 알고 있었기에 묵묵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분부대로 알아보겠습니다. 며칠 후 집사가 마님께 조용히 아뢰었습니다. 마님, 몇 사람을 알아보았습니다. 먼저 저작거리 대장간의 딸이 있는데 나이는 19이고 아주 건강해 보입니다. 다만 글은 모른다고 합니다. 마님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리 대를 잇는 일이라지만 이 집안의 아이를 낳을 여인이 글도 모른다는 것은 내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는 장터에서 바느질 품을 파는 과부가 있습니다. 22인데 아이를 하나 낳아본 경험이 있습니다. 과부라? 그것도 좀 그렇구나. 다른 사람은 없는가? 한 사람이 더 있기는 합니다만 집사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고을 끝자락에 홀어머니와 어린 동생들을 부양하며 사는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은 최지은이라 하고 나이는 22쯤으로 보입니다. 그 여인은 어떠한가? 그 여인은 글 공부를 하여 읽고 쓸 줄 알며 한문도 제법 읽는다고 합니다. 본래는 양반 가문이었으나 집안이 몰락하여 어렵게 살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오, 그런가? 마님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가난하지만 학식이 있고 품위가 있는 여인. 바로 그녀가 찾던 사람이었습니다. 외모는 어떠한가? 키가 훤칠하고 용모가 단정하며 무엇보다 건강해 보여 아이를 순산할 것 같습니다. 좋네. 그 여인으로 하게. 며칠 뒤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데려오게. 며칠 후 어느 저녁, 선우는 사랑채에서 책을 읽다 안에 연화가 있는 안채로 향했습니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자신의 방문을 열었을 때 선우는 그 자리에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방 안에는 생전 처음 보는 낯선 여인이 단정히 앉아 있었습니다. 누구시오? 선우의 물음에 여인은 고개를 깊이 숙여 절을 올렸습니다. 나으리께 인사드립니다. 선우는 영문을 알 수 없는 상황에 크게 당황하여 급히 어머니를 찾았습니다. 어머님. 제 방에 있는 저 여인은 대체 누구입니까?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우선 앉거라, 선우야. 내 아내와 내가 의논하여 내린 결정이다. 우리 가문의 대를 이어줄 여인이다. 선우의 얼굴이 충격과 분노로 붉어졌습니다. 어찌 저와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일을 벌이십니까? 아직 제 아내가 젊은데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제 부인만 있으면 됩니다. 그럴 수는 없습니다. 선우는 단호히 말하며 그대로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나 마님의 의지 또한 확고했습니다. 그녀는 아들이 돌아올 때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며 자리에 누워버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연화의 가슴은 천갈래 만갈래로 찢기는 듯 아팠습니다. 그녀는 결국 남편이 있을 법한 인근의 산사로 향했습니다. 가파른 산길을 오르며 그녀는 마침내 길끝에서 초췌해진 선우의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서방님,
애절한 부름에 선우는 화들짝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앞에 서 있는 아내의 창백한 얼굴을 보고 그는 놀라움과 미안함에 말을 잃었습니다. 부인.